고금소총과 야담. 잘못된 인연.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처녀 향이가 살았습니다. 향이는 양반가 교수로 미모가 출중하고 지식이 많아 양반가 자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향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도 퍼져 향이와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중신아비들이 뻔질나게 드나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신아비가 찾아왔는데 경기 부사의 둘째와의 혼사를 청하면서 금부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찾아온 중신아비들은 대다수 양반가 자제들이었지만 별 볼 일 없었던 집안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권력과 부를 모두 갖춘 경기부사의 자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금부치를 받아서 둔 향이의 아버지는 경기부사와의 혼사를 들고 온 중신아비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했소이다. 그래, 경기부사께서는 뭐라 하시며 혼사를 넣으시던가요? 경기부사 나리보다 둘째 아드님의 성화로 혼사를 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런가요? 경기부사 둘째 아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한량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향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영식이 자네 이웃 마을에 사는 향이라는 처자를 아는가? 향이라 글쎄 들어본 적이 없네만. 이 사람 아직 향이를 모르다니. 온 마을 양반과 자제들이 혼인을 못해서 안달이라네. 그러는가? 그렇다네. 미모 서예 글솜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네. 그런가? 그렇다네. 자네도 한번 보면 미모에 단번에 빠질 것이네. 이 사람 농이 과하구먼. 나도 중신아비 통해 혼사를 넣어봤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네. 그랬었나? 허허. 그렇다네. 아마도 좀 한다는 양반가에서는 혼사를 안 넣어본 가문은 없을 것이라네. 이 근처 마을에서 최고 가문인 자네라면 성사되지 않을까 싶네만. 그 정도인가? 이를 말인가? 누가 향이를 데려갈지는 몰라도 향이를 차지하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네. 친한 동문에게서 향이의 이야기를 들은 영식이는 향이가 어떤 처자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머슴을 시켜 향이의 동태를 조용히 살펴오라 시켰습니다. 며칠 후 향이의 동태를 살피러 간 머슴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도련님, 향이 낭자께서 며칠에 한 번씩 장터에 들르는데 수 놓을 때 쓰는 재료들을 사간다고 합니다요.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머슴에게서 향이가 수혜점을 가끔 들른다는 말을 들은 영식은 향이가 수혜점에 가는 날을 잡아 머슴을 앞세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비단 색동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향이 낭자입니다요. 머슴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리따운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 마리 나비가 춤을 추듯 걸어오는데 사람이 아닌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있는 듯했습니다. 단번에 향이의 미모에 빠져버린 영식은 자리에서 얼어버려 향이가 재료를 사서 돌아갔는데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향이가 수혜점에 갈 때마다 먼 발치에서 향이를 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향이의 미모에 홀려 얼어붙기 일쑤였답니다. 선녀 같은 향이에게 다가가 말이라도 붙여볼까 했어도 막상 향이가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얼어붙기만 했답니다. 영식은 향이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부사가 보낸 중신아비에게 혼인을 승낙하겠다고 약조한 향이의 아버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김부사의 둘째 김영식과 향이의 혼례가 성사되었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자 영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향이를 앞에 두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의 화관족두리를 벗기려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음주 가무를 즐기며 주색 잡기에도 능했던 영식이도 향이 앞에서만큼은 벌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영식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신부. 우리가 혼인하기까지 수많은 인연 중에서 어렵게 인연을 맺게 되었소. 함께 축배를 드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그리하여 영식은 술단지 하나를 다 비우고 나서야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술을 잔뜩 먹고 치른 첫날 밤이라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지 다음날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맨정신으로는 신부와 애정을 나눌 수 없어 또 술단지를 비우고 일을 치르려 했는데 자신의 것이 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첫날 밤도 술을 잔뜩 먹고 신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게 서질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향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 간댕이가 콩만 한 영식은 향의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그게 서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넘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얻고도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눌 수 없었던 영식은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인데 여인과의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으니 향이는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괴로워하던 영식은 다시 친구들과 기생집을 찾아 괴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술을 퍼먹고 미친 듯이 기생과의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일을 치르면 자신의 것이 벌떡 일어나 잘도 서는데 오로지 향의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우면 뭐하나. 그런 여인과 몸을 섞지 못하면 속빈 강정이 아니던가. 신부 앞에만 서면 자신의 그것이 말을 듣지 않자 영식은 신부 앞에 서는 게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식은 신부를 멀리하고 뜨겁고 황홀한 밤을 즐길 수 있는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행각을 듣게 된 김부사는 영식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혼인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기생집에서 사느냐? 내 놈이 하고 다니는 행동 때문에 내가 체면이 서질 않는다. 입이 있으면 부디 말해보거라. 무슨 연유로 그러고 다니는지 어서 말해보래도. 면목이 없습니다. 차마 향이 앞에만 서면 자신의 것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이 성인이 되어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아버님께 불려가 꾸중을 들은 영식은 글 공부도 못해 과거도 못 보고 나이가 차도록 정사의 입문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졸라 향이와 혼인까지 했지만 가정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며 사내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식은 모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여 허구한 날 술과 계집질만 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향이는 혼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집에도 안 들어오는 서방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방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궁금했던 향이는 몸종인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순심아, 내가 서방님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조용히 좀 알아보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순심이는 장에 가서 잘 아는 상인들에게 영식 서방님에 관해서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한 상인의 말에 의하면 청하루라는 기생집에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심이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청하루로 향했습니다. 청하루에 도착한 순심이는 영식 서방님이 머무는 방이 보이는 한편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니 영식 서방님과 기생이 함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영식 서방님의 옷고름이 풀어 헤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뭐하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순심이는 향이에게 달려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순심의 이야기를 들은 향이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의 계집질에 분통이 터진 향이는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을 물리치고 영식을 선택했건만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라니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몸종인 순심이를 앞세워 서방이 머물고 있다는 청하루로 찾아갔습니다. 순심아, 서방님 머무는 방이 어디냐? 저기 방입니다요. 향이는 순심이가 가리키는 방으로 쫓아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벌건 대낮부터 연놈들이 홀딱 벗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인이 여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뭐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래 그동안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더니 여기서 이러시느라 그랬던 것인가요? 부인 너무 서운해 마시구려. 굳이 이유를 대라면 나도 할 말이 많소이다. 아니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하시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소. 어떤 변명도 듣기 싫습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집에는 들어오실 생각일랑 마시고 기생년이랑 아예 살림을 차리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쫓아갔는데 집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향이는 순심이를 불러 술상을 보고 밤새 술을 마시며 순심이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마님의 미모는 양귀비보다 아름다우니 서방님보다 더 멋지고 좋은 분을 얼마든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셔요. 영식 서방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만나시면 서방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그게 복수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두 여인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고 한탄하면서 밤을 새웠답니다. 향이도 한참 젊은 나이에 과부 아닌 과부가 되다 보니 밤이면 외로워 순심을 불러 술로 날을 새기 일쑤였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리따운 미모의 사내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미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향이도 그리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은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팔자가 기구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향이와 영식의 이야기가 퍼지자 양반과 자제들이 몸종 순심이를 통해 구의 편지를 잔뜩 보냈었는데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향이가 구의 편지를 모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향이가 사내들이 보낸 구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 그동안 끌어올랐던 화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어떤 편지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어떤 편지는 가슴을 설레이게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슴을 설레이게 쓴 편지를 콕 집어 화답의 편지를 써서 순심이에게 주었습니다. 순심은 편지를 들고 편지의 주인공인 정도령을 찾아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향의 편지를 받은 정도령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야.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향이에게서 화답의 편지를 받은 정도령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 귀한 백합을 구해 본을 뜬 화접도를 만들었습니다. 편지에 쓰인 것처럼 보름달이 뜨자 화접도를 들고 향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대해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듣던 것보다 더 미인이시구려. 내 그대에게 주려고 백합으로 화접도를 만들어 왔소. 백합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이 화접도에 담았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림도 의미도 참 아름답군요. 두 사람은 술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도령은 향이의 미모에 빠지고 향이는 정도령의 따뜻한 마음이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정도령은 향이의 빨개진 볼을 보며 더욱더 흥분이 되었는데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선 정도령은 숙향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향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딱이라도 한 대 날아올 줄 알았는데 딱이는커녕 자기 입술을 받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안도가 된 정도령의 용기와 자신감이 온 동네 총각들이 꿈에도 그리던 아리따운 향이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정도령은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구름을 탄 듯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순간들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향이 또한 신랑과의 제대로 된 첫날 밤도 치러보지 못했는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혼이 나자마자 기생집을 돌며 주색에 빠진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정도령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그간의 영식에게서 받은 화가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동이 트면서 문틈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는데 두 사람이 누웠던 하얀 이불에 선홍빛 예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이건 여인의 일생에 단 한 번 그려지는 그림이 아닌가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지만 선녀같이 아름다운 향이의 첫 남자가 자신이란 사실에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정도령은 향이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도령은 온 마음을 다해 향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정도령의 마음을 향이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사랑 없이 혼인했었지만 정도령을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고 설레이고 그렇게 향이도 첫사랑의 진실한 느낌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답니다. 향이의 아버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권세 높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김부사를 찾아가 두 사람의 파혼을 청했습니다. 김부사도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흔쾌히 파혼에 합의하였으며 그렇게 영식과 향이는 파혼하게 되었고 향이와 정도령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정도령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정사에 입문하고 향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양의 행정관청의 보직을 받은 정도령은 한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향이와 함께 둘만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갔답니다. 향이와 정도령의 사랑을 보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마님을 속인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사는 젊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머슴은 술을 무척 좋아하는 좀 모자란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친 머슴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술을 잔뜩 마셨는데 술에 취하다 보니 마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머슴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자로 누워 자려는데 웬 여인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술에 취한 머슴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여인을 덮쳐버렸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일을 마친 머슴은 코를 드르렁골며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신이 마님의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머슴은 자고 있는 마님을 피해 빠져나와 아침밥도 거른 채 얼른 밭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머슴이 일하러 나가는 소리를 듣고 마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들이닥친 사내 때문에 너무 무서워 꼼짝 못하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당황했었답니다. 하지만 마님도 서방이 떠나고 오랫동안 사내 경험이 없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사내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사내 경험을 하게 된 마님은 왠지 여인의 욕망이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대로 사내를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꿈틀꿈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마님은 술상을 차려놓고 일을 마치고 온 머슴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다 무엇인가요? 요즘 내가 일하느라 힘든 것 같아 술과 고기를 준비했느니라. 그렇습니까요?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머슴은 마님이 준비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었답니다. 머슴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하자 다시 마님을 여인으로 보고 또 바로 덮쳤답니다. 그렇게 머슴은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눈을 뜬 머슴은 자신이 또 안방에서 홀딱 벗고 자고 있자 당황하여 얼른 옷을 챙겨 들고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마님은 어젯밤 머슴과 일을 치러봤지만 왠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 다음 날도 술을 주고 해봤지만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머슴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머슴은 여자의 본능은 일깨워줬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니 마님도 너무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슴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을 들였는데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 게 보기에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머슴을 보고 한껏 부푼 마님은 한동안 머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새로운 머슴을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이 술상을 봐놓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머슴을 불렀습니다. 마님, 이게 다 무엇인가요?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하니 많이 먹어 두거라. 마님이 손수 차려준 술과 고기에 신이 난 새로운 머슴은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술과 고기를 다 먹은 머슴이 잘 먹었다며 인사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한 마리나 먹었음에도 끔쩍 않는 걸 보니 다음에는 2마리를 준비해야겠다고 마님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술을 2마리나 준비한 마님은 또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은 2마리를 다 먹고 나서야 취기가 올라오며 마님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배꼽 아래는 힘을 전혀 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마님은 2번째 머슴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한 번 깨어난 여자의 욕망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번째 머슴을 내보내고 3번째 머슴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님도 이번에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 신중하게 골랐답니다.
세 번째 머슴은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지만 다른 머슴들에 비해서 눈빛이 똘망똘망했습니다. 세 번째 머슴도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술상을 봐놓고 불러서 먹였는데 반말도 못 먹고 마님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짜릿짜릿한 게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 이놈이다. 이제야 제대로 만났구나. 하면서 속으로 무척 기뻤답니다. 여자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사내를 만났으니 마님은 꿈만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세 번째 머슴에게 닭을 잡아주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닥치는 대로 사주며 매일 밤을 즐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머슴이 슬슬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황홀한 맛을 알아버린 마님은 머슴이 자꾸만 피하자 안달이 나버렸답니다. 예, 철구야. 요즘 어찌해서 내 방을 찾지 않는 것이냐? 네, 마님. 마님께서 이놈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이놈이 요즘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요. 그래 요즘 나를 찾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더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느냐? 이제부터 내가 직접 글을 가르쳐 주마. 네,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머슴 철구는 매일 밤 마님을 찾아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님은 철구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써주었답니다. 철구는 마님에게 올 때마다 흰 종이를 내밀며 하루에 한 자씩 받아갔습니다. 하루는 맺을 약자를, 하루는 맺을 계자를 그렇게 매일 밤 다른 글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세 번째 머슴과 동거하고 밤이 기쁘다 못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머슴과의 동거 생활이 황홀하고 행복에 겨워지자 마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웬 시커먼 왈패 같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당장 집을 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왈패 중에 하나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마님이 우리에게 30만 양을 빌려갔다는 문서이고 만약 오늘까지 갚지 못할 경우 집과 논밭을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마님은 왈패가 내민 문서를 보니 자신이 머슴 철구에게 매일 한 자씩 써준 글자였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왈패들은 쓰러진 마님을 대문 밖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마님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못된 머슴을 만나게 되었고 머슴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으니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마님은 오갈 데도 없게 되자 며칠씩이나 굶기 일쑤였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으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잃었던 집과 재산을 다시 찾아야겠어? 그렇게 정신을 차린 마님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머슴 철구에게 써준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30만 양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린 차용 문서가 되었는지 또 문서는 누구 손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한 마님은 어떻게 찾을 건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 내가 쓴 문서를 찾아야 해. 문서를 찾아야만 집과 논밭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마님은 자신이 쓴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어찌 마님이 다시 찾아오신 게요? 놀랍게도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세 번째 머슴 철구였습니다. 철구를 본 순간 마님은 배신감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니 내게 밥 좀 줄 수 있겠나? 아니, 마님. 어찌 쫓겨난 집에 다시 와서 밥을 달라는 것이오? 내가 널 거두고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했던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러니 이제 내가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네가 내게 밥을 좀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철구는 마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을 생각하며 까짓거 밥 좀 준다고 뭐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마님을 안으로 들여 밥을 주었답니다. 마님은 자신이 살았던 집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으려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마님은 철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갈 데가 없으니 내가 나를 거두어주면 내가 밥과 빨래를 해주겠다. 그리고 밤에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나를 좀 거두어 줄 수 없겠니? 마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밥과 빨래를 해준다면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큰 집에서 살려면 여종이 필요한데 마님이 자청해서 여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님은 철구의 허드렛 일을 하며 집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자신이 써준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마님은 일단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밥과 음식을 하면서 문서를 찾을 기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생집 젊은 처녀가 들어왔는데 철구와 안방에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처녀가 안방에 눌러 앉아 살다 보니 문서를 찾을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이 비어야 몰래 들어가 문서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기생이 들어오면서 철구는 안방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마님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찾는 것은 아니겠지? 철구가 밖에 나가면 기생이 안방에 있고 기생이 나가면 철구가 안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안방을 지키는 것을 보면 문서가 안방에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문서가 안방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마님은 기회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볕이 뜨거운 날을 골라 솥뼈를 사다가 안방 부엌에서 팔팔 끓여댔습니다. 한참을 끓여대니 안방이 철철 끓어 도저히 앉아있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하길래 안방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오? 그게 요즘 날이 하도 덥고 중복도 내일이니 몸보신 시켜주려고 솥뼈를 굽는 중이란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져서 힘든데 잘 됐네요. 그렇게 솥뼈를 끓여 만든 공국을 주니 동구와 기생이 마루에 앉아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술과 고기 안주까지 주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하게 먹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잔뜩 퍼마신 두 사람은 안방 바닥이 너무 뜨겁다 보니 마루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열쇠가 채워진 못 보던 상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상자 속에 있는 게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온 마님은 창고로 가져가 곡괭이로 상자를 부숴서 안을 보니 각종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속에서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문서를 찾은 마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상자 속 문서들 중에는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 외에도 본래 자신 명의의 집과 땅 문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각종 어음이 잔뜩 있었는데 어디서 사기를 친 어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는 불에 태워버리고 본래 자신 명의의 집과 땅 문서는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음 뭉치는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명의의 문서를 챙긴 마님은 곧바로 관아를 찾아가 사또를 만났답니다. 사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있을까요? 무슨 일이기에 억울하다는 것이요? 어느 날 왈패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저를 쪽방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 집이냥 집주인 행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쪽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사실이라면 중범죄니 엄히 다스려야 할 놈들이구려. 그렇다마다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면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서가 내 집 문서입니다. 그렇군요. 집문서가 확실하군요. 그리하여 사또는 형방을 시켜 자고 있는 철구와 기생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잡혀온 철구와 기생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이 술에 취해 오늘은 신문을 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오시구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구와 기생은 옥에 갇히고 마님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관청에 잡혀간 철구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모두 발설을 하였는데 두 번째 다녀간 머슴을 통해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철구는 왈패들과 짜고 30만 양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을 한 글자씩 받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철구의 신문 과정에서 마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마님은 숨겨놓은 어음들을 모두 관청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철구와 왈패들은 증자까지 있어 모두 꼼짝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철구와 왈패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감옥에 갇히자 마님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님은 한순간 끓어오른 욕망을 참지 못해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님은 다시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은 삶을 독신으로 조용히 살아갔답니다. 병풍에 물을 뿌린 한석봉. 한호가 일찍이 조천사를 따라 영경에 갔습니다. 그때 한재상이 검은 비단으로 장자를 만들어서 화당에 걸어두고 천하 명필을 모아 글씨에 능한 자에게 장차 후한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한호도 가보았는데 장자가 현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족제비 수염으로 만든 붓이 유리그릇에 담긴 이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로 이름난 사람 수십 명이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호는 글을 쓰려는 흥이 일어나 참지 못하고 나서서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금 속을 휘젓고 갑자기 붓을 휘둘러 뿌렸습니다. 장자 가득히 얼룩이 졌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주인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 역시 동방명필로 불린다오. 그러고는 붓을 잡고 일어서서 재빨리 휘둘러 해서와 초서를 섞어가며 그 심경을 극진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자에 떨어졌던 금리 얼룩들은 모두 글자의 점과 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으니 신묘함과 빼어남을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루 가득 바라보던 사람들도 부르짖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인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호의 이름이 중국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안평의 글씨는 봉황의 9가지 깃털 색의 봉황 새끼 같아 항상 구름 하늘에 꿈을 가졌고 한호의 글씨는 천년 묵은 늙은 여우 같아 조화의 자취를 능히 훔쳤도다. 선조도 한호의 글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 글씨를 가져와 보게 하고는 많은 상을 내렸고 진수성찬도 여러 번 베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방 제일 명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약속으로 백령첨사를 제수받다. 백사 이양복이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맹인 함순명이 찾아왔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비를 무릅쓰고 왔는가? 순명이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기난 일이 아니라면 병든 제가 어찌 비를 맞으며 왔겠습니까? 자네 청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내 청이나 들어주게나. 판서 박서가 어릴 적 백사에게 수학했는데 바로 그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이 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이 어떠하겠나? 순명이 하며 한참 자세히 헤아려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도련님은 병조판서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백사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운수 읽는 것이 참으로 정교하구나. 이 아이는 그 벼슬에 이를 만하지. 순명이 박서에게 고했습니다. 도련님은 갑오 영간의 병조판서가 될 것입니다. 그 무렵 백사의 서자 기남이 박서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남이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병조판서를 맡게 되면 마땅히 나에게 병사 벼슬을 주게나. 박서가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뒤 갑오년에 과연 박서는 병조판서를 맡았습니다. 기남이 찾아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박공의 칙실 소생 아이가 앞에 있었습니다. 기남이 그 아이를 이끌고 가서 담장 밖에다 묶어놓고 때리니 병판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양복의 첩의 자식으로 병판과 어릴 적에 약속을 했는데도 병판이 생각해주지 않았지. 하물며 그런 관례를 따를 병판의 첩자식이야 살아간들 무얼 하겠나. 죽여도 아깝지 않네. 박공이 말했습니다.
내 어릴 적 자네에게 허락하기는 했지. 그러나 나라의 조정 벼슬아치의 인면과 출척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니 서월을 어찌 감히 병사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남이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상소를 올려 어릴 적 약속을 언급하면서 중권의 명에 응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마땅할세. 박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뜻을 알겠네. 백령첨사가 근래에 비었는데 필히 여기에 자네의 뜻이 있는 것이네. 기남이 개연히 말했습니다. 병사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첨사를 얻었으니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한 어찌하리요. 마침내 백령첨사를 제수받았습니다. 시골 선비를 속이고 급제한 박문수. 영성군 박문수 형제는 문장력이 부족했지만 요행이도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형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모두 문장이 부족하지. 기구도 없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회시는 다가오니 어떻게 과거를 볼까? 그러자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과거장의 문필이 모두 우리 형제의 문필이니 당일 식권을 바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고는 날마다 성내를 출입하여 두루 다니면서 모고울의 모 선비가 답안지 내용을 대신 지어주던 사람이고 모고울의 모 유생은 글씨 쓰는데 능숙한 사람인데 그들 모두 초시를 거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는 자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건너고 꼬부랑길을 따라가 그들을 만나보고 얼굴을 익혔습니다. 과거날 형제는 각기 식권 한 장씩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과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에 앉아 있다가 모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문득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미안하지 않소. 서너 차례 이렇게 하니 모입자와 모입자를 고용한 주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두려워 위축되며 모르는 척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의 식권을 짓고 써주면 무사하리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형의 거벽이여. 저 사람은 나와 형의 서수라. 이렇게 각각 배정하니 거벽과 서수는 찍소리도 못하고 각각 식권을 펴고 한 사람이 부르고 또 한 사람이 받아써서 잠깐 사이에 완성했습니다. 문장은 한 점도 더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글씨도 어디 하나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시에도 형제가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그뒤 증광시에서 박문수는 또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회시 볼 일이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호서 지방의 한 선비가 책문 훈장을 하다가 향시에 합격하고 상경에서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자기도 회시에 응시할 것이라 하면서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로 실력을 높일 수 있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장문에 뛰어나다는 명성을 들었다며 시 몇 수를 지어 함께 익히기를 원한다 하니 그 사람이 허락했습니다. 박문수는 글 짓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외우는 재주는 있어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금방 외웠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책지 하나를 지어달라 부탁하며 외웠습니다. 다음 날 선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시 날이 점차 가까워지니 오늘부터는 날마다 책지 하나씩을 내봅시다. 시골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책문은 대략 지을 수 있지만 책제 내는 것은 서울 사람 안목이 더 나을 것 같으니 그대가 내는 게 어떠하오. 박문수는 거듭 사양하다가 책 여러 권을 열람하기 시작하며 구상을 하는 척했습니다. 한참 주절대다가 비로소 불러주어 쓰게 하다가 오늘은 이미 늦었소이다. 내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소. 하고는 떠났습니다. 또 친한 사람이 지은 책문을 얻어 중두 이상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서 선비와 생각을 대략 짜내고 글로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4~5일을 하니 시골 선비는 처음에는 박문수가 서울 소년이라며 얕잡아 보았다가 책제를 내고 짓는 것을 보고는 문장이 풍부하고 넉넉하며 문체도 선명하고 아름다워 분명 위대한 문장가인 줄로만 알고 자기도 모르게 망양지탄했습니다. 하루는 책제를 내고 한창 구상하고 있는데 털벙거지를 쓴 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물었습니다. 박서방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박문수가 보니 자기 집 종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헐떡이며 황급하게 아뢰었습니다. 마님께서 갑자기 흉복통을 일으키셔서 위태로움이 경각에 달려 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급히 가보셔야겠습니다. 박문수가 시골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 처의 병은 고질병으로 한 번 도지면 열흘 이상은 앓습니다. 마땅히 급히 가서 의원에게 보이고 약을 쓰고 나서 동정을 살펴보고 다시 오리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핑계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 박문수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내의 우환이 이제 차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염려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회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글을 지을 수 없으니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모름지기 회시날 과거장 밖에서 만나 함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골 선비 역시 박문수를 곳으로 우러러보기에 같은 자리를 잡으면 필히 이익이 있으리라 여기고는 흔쾌히 그러자 했습니다. 회시날이 되자 박문수는 돗자리와 정초 한 장을 가지고 과거장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오는 것을 힐끗 보고는 못 본 채하고 혹은 고개를 돌리고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비가 다가와 말을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비가 탄식했습니다. 서울 사대부는 정말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군. 이미 서로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과거장 앞에서 으스대니 이건 내가 자기 시험에 방해가 될까 우려해서겠지. 마침내 그 옆으로 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오는 걸 보고도 왜 외면하시오? 같은 자리에서 주선하기로 이미 약속해놓고 이리도 냉담하게 따돌리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박문수도 속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허락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가 한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책제가 나오고 각자 초를 잡기 시작했는데 반도 못 쓰고 박문수가 시골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었어? 중두까지 썼소이다. 그러고는 답안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못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상세히 가르쳐 주시오. 박문수는 자기가 쓴 초는 글자마다 먹을 발라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서 방석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초한 것을 반쯤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소변이 매우 급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초한 것은 방석 아래에 있으니 꺼내보시고. 그러고는 일어나 나가서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친한 사람의 우산 아래 휘장 안으로 몸을 피해 들어가 선비의 식권을 펴놓고 베꼈습니다. 대개 증광시에서는 정초를 두루 쓰는 까닭에 글이 이상하고 난잡해도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책문의 한 조목 이하는 또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베껴 식권을 제출했는데 결국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박문수는 무신란 때 종사관 군영이나 포도청에 딸린 종육품 벼슬으로 양무원에 기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으며 관직은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권모술수가 많았으며 해악에 능했습니다. 암행어사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얻고 있다 합니다. 사냥꾼과 같이 옛날 어느 한 곳에 활을 잘 쏴서 새도 영락 없이 눈을 맞춰 떨군다 하는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언덕 오솔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냥꾼은 이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둑에 서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어미까치 2마리가 깍깍거리며 무엇인가 막조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채양으로 저녁 햇빛을 가리면서 바라보니 보기도 끔찍한 구렁이 1마리가 까치 동지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 까닭이었군. 미물인 저 짐승들도 제 새끼를 구하려고 저렇게 아우성 치는 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사냥꾼은 괘씸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하고 혼자 뇌까리면서 재빠른 솜씨로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활시 위에다 메워들자
활등이 둥근 달형이 되도록 힘을 주어 당기었다가 내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을 째는 듯한 쌩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곧바로 구렁이의 대갈통에다 갓꽂히었습니다. 구렁이는 화살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에 철썩 떨어지더니 세차게 치는 물살에 휩싸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요란하던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시름 놓인 마음으로 활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줄곧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까치가 비록 철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구렁이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그 힘은 다름 아닌 제 새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더랍니다. 구렁이를 쏘아 죽인 이런 일이 있은 몇 해 후였다고 합니다. 사냥꾼네 집에는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날 사냥꾼네 집에서는 민물고기를 사다가 생선국을 끓였는데 생선의 중간 토막을 뜬 국사발은 사냥꾼의 밥상에 놓였고 생선 대가리는 아들의 국사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어느 때나 물고기를 먹을 때면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수저로 뒤적이면서 뼈들의 생긴 모양을 깐깐히 캐어보고 나서야 먹곤 하였답니다. 이날에도 아버지가 상을 물릴 때까지 그냥 고기 대가리를 뒤적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물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젓가락 끝에서 그 활촉을 받아들고 등불 아래에 가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웬 참 신기한 일도 있지. 어떻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대가리에 내 활촉이 꽂혔을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야 오, 그렇지. 하고 몇 해 전에 있은 일을 어슴풀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활촉은 다름 아닌 까치둥지로 올라가던 그 구렁이의 대가리에 박혔던 자기의 활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생선국이 아니라 물고기로 환생한 구렁이국이었군. 이미 다 먹은 후야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국에다 숟가락도 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집안 식구들한테 타이르던 사냥꾼은 불시에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고 토했으나 구역질은 좀채 멋지않아 장밤을 계속 토하고 토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드러눕게 된 사냥꾼의 온몸은 차츰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 보이니 구렁이의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은 몸은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병자의 고통은 더 심해만 가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백약을 쓰노라니 모셔온 의사인들 그 얼마이랴만 의사마다 하는 말이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도리지라는 형편이다 보니 병은 때가 지나 오늘 내일을 다투게 되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일도 있었더랍니다. 이 집 식구들은 이제 더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요행도 바랄 수 없게 된 딱한 처지였습니다. 미리 상수감까지 다 마련해 놓고 다만 운명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사랑채 문 밖에 갑자기 무리까치들이 울어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울면 그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딱한 환자가 있는 이 집 처지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만 생각되어 마치 까마귀를 쫓기라도 하듯이 허이 허이 하고 까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까치들은 달아나기는커녕 되려 사랑채의 문어귀에 더 몰려들어 그냥 울어대는 것이었답니다. 환자는 괴로운 가운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맥없는 팔을 쳐들어 제지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철없는 짐승일지라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저럴 것이니 쫓지 말고 창문을 열어놓소. 이리하여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쌍미다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어대던 까치들은 무리지어 일시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환자한테로 날아들더니 저마다 그 부리로 환자의 퉁퉁 부어난 온몸을 어디를 할 것 없이 쪼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봉변에 깜짝 놀란 방 안의 사람들은
환자를 염려하여 까치무리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 이상도 하지요. 환자는 되려 아파하기는커녕 쪼아놓은 자리마다 툭툭 터지며 동물이 흘러나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맣게 모여든 까치들이 저마다 그 부리로 쪼아대니 환자의 일시는 그만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동물의 요자리는 질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고통이 덜하는지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차츰 온몸에 부은 기운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도 차츰 맑아지고 눈전기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쪼았던지 까치들은 기진맥진하여 하나하나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더니만 동물을 토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던 것이 나중에는 온 마당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까치들은 환자의 동물에 중독되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나 그 많은 무리까치들은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까치들의 구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냥꾼은 새끼까치를 위하는 어미까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더랍니다.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는 그처럼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다음에도 물고기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미까치의 사랑은 제 새끼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냥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의 생명도 아닌 무리까치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병을 털고 일어난 사냥꾼은 참 저까치들이야말로 철없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못지않은 영물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죽은 까치들을 한데 모아 매장해 준 다음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까치의 무덤 앞에 꽂아놓고 어미까치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하여 왔다 합니다. 박어사 출두. 옛날 옛적에 있은 일입니다. 어느 해 서울에서는 3월 15일에 과거를 본다고 팔도강산에 방을 내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시골에 사는 농군의 아들도 과거를 볼차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박문수라 하는데 눈전기가 있고 재질이 비상하여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압니다. 그는 춘삼월 호시절에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뒤에서 승교를 맨 사람들이 부산하게 헛소리를 치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마문이 살짝 열린 대로 한번 흘낏 보니 희색이 만연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부잣집 색시 같은데 차림새를 보면 부모상이거나 남편상을 입었건만 어찌하여 저리도 희색이 만연할까? 무엇이나 세심히 관찰하는 문수는 의심이 생겨 그 승교를 뒤따랐습니다. 한 큰 마을에 들어서는데 마을에서도 제일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라,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자고 나가자. 주인님 계십니까? 문수는 대문 밖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문수는 시녀를 따라 주인 있는 방으로 가서 시녀가 문을 열 때 얼핏 보니 칠순에 가까워 보이는 한 노인이 이불을 펴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닌데 무슨 일로 왔어? 예, 저는 시골 농사꾼의 아들 박문수라 하는데 서울에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날이 저물어 가오니 하룻밤 폐를 끼칠까 해서 왔습니다. 하고 예의범절이 밝은 문수는 주인에게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서울 가는 손님이면 우리 사랑방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게. 주인님 명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대감이라 하네. 이대감님 어디 불편하옵니까? 노인은 한숨을 휴 쉬고 나서 아픈 데는 없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병기가 돌고 수심에 잠겼사옵니까? 글쎄, 젊은이가 묻는 건 고맙소마는 내 속 타는 일이야.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 누가 알겠나. 젊은이는 알아야 도움은 없고 특히 구차할 뿐일 거네. 예, 도움드리질 못할 망정 좀 말씀이나 해주실 수 없사옵니까? 그제야 노인은 가까스로 일어나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이, 우리 집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잔치를 하여 새며느리를 맞아들인 첫날 밤에 불행하게도 아들은 범에게 물려갔네. 이런 기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우리 며느리는 청춘과부로
한생을 독수 공방해야겠으니 천하에 이런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노인은 또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감님, 일이 이렇게 된 바. 새며느리를 봐서라도 미움을 좀 잡수시고 몸을 돌보셔야 하옵겠습니다. 문수는 사랑방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는 청춘과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며느리가 희색이 만연할까? 3월 10일 날 달빛이 창문을 비치는데 밤 10시가 되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 문수는 달빛을 안고 산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사랑방 북쪽으로 참대나무가 서 있는데 그쪽에서 문득 인기척이 나는지라 문수가 숨어 살펴보니 젊은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여자는 이 집 며느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남자는 중키에 회색 옷을 입었는데 하관이 빠진 용모였습니다. 그들도 무슨 기미를 차렸던지 중림 속으로 사라져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웃음 속에 칼을 품는다더니 그 며느리에게 틀림없이 딴 생각이 있구나.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튿날이었습니다. 문수는 의문을 좀 더 풀어볼 생각이 있어 조반을 먹은 후 하루 더 묵겠다고 주인에게 말하였는데 노인은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런 일은 왕왕 돈량이나 있어 글 공부하는 서당에서 잘 생겼습니다. 회색 옷을 봐서도 농사꾼 같지는 않았습니다. 문수는 고개 넘어 마을의 서당에 찾아갔습니다. 한 선생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쉴참을 타서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 짐작이 가는 그 학생의 정황도 알아봤습니다. 그는 역 너머에 사는 최호범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전후 사연을 알았지만 권세가 없는지라 손을 댈 수 없는 문수는 그저 앞날을 꿈꾸었습니다. 다음 날 문수는 그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때는 춘삼월이라 봄바람에 겨워 수양버들가지가 흐느르는 춤을 추는데 그는 몸도 마음도 푸른 물에 들이운 실버들가지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고 하늘에 떠도는 흰 구름처럼 둥둥 떠가는 듯 싶었습니다. 걸음발을 재촉하다 보니 3월 14일 정오엔 한강다리를 건너 서울거리에 들어섰습니다. 3월 15일 과거볼날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날따라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동력해 붉은 노을이 붉게 탔습니다. 팔도강산 선비들은 새 옷을 입고 말 타고 와서 우쭐거리지만 시골의 농군의 아들인 문수는 허술한 옷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붉은 종이에 쓴 과거 시제의 글귀를 내붙였습니다. 하온다 기봉. 문수는 본래 총명한 데다 글 공부를 하였는지라 자신만만하여 일필이지 쭉 썼습니다. 문수는 마지막에 박문수라 이름 석자를 써넣고 남 먼저 바쳤습니다. 그러나 선비들은 벌집 쑤신 듯 웅성웅성하며 제자리를 뭉개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문수는 장원급제하여 이사패를 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팔도강산을 친히 돌아다니면서 살인, 방화, 강도, 도적 강간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어사방 문수는 나졸들을 불러놓고 4월 20일 영남 서산동에 있는 고을에 모이라 명을 내리고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문수는 헌옷을 입고 헌신을 신고 낡은 삿갓으로 눌러쓰고 길을 떠났습니다. 4월 20일이었습니다. 나졸들이 모여와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사방 문수는 서산동에 있는 고을의 대청에서 어사출도를 불렀습니다. 듣느냐? 예익. 저 서산동 큰 마을에 가서 이대감이란 노인을 잡아들여라. 그 노인은 병으로 앓고 있을 것인즉 승교를 가지고 가서 메고 오너라. 예익. 산 너머의 서산동은 멀지 않은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을 승교에 태워 메고 왔습니다. 노인은 어사 앞에 끌어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논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고? 노인은 어찌하여 수심에 쌓여 있는고? 노인은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효성이 있다고 덧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자기가 병문안을 할 때 들은 말과 같은지라 나졸들더러 여관집에다 모시고 대접을 잘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듣느냐? 예익. 저 산 너머 서산동에 가서
최우범을 꽁꽁 결박해 가지고 오고 저 이대감 집에 가서 그 며느리를 결박하여 잡아들여라. 나졸들은 두 패로 나누어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년놈들 제 죄를 알겠는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말해라. 어사출돌한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하던 최우범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변명할 여지도 없이 줄줄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전 그와 밀통하다가 시집가는 날 따라가서 연인과 함께 신랑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집 후원에 연못에 던졌습니다. 박어사는 이에 즉시 고을의 원에게 사람들을 동원하여 연못에 물을 퍼내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누구의 명이라고 지체하랴. 온 고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을 퍼내고 보니 원한 품은 주검이라 모색도 변치 않고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감 아들을 본 고을의 사람들은 눈물을 금치 못하며 나를 받아 산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와 최우범은 즉시 키를 낮추어 민분을 풀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시를 지어 박어사를 찬송하였습니다. 총명한 박어사님, 출도 호령 떨어지니 귀신도 겁을 내고 망나니들도 벌벌 떠네. 법무러 갔단 아들 연못에서 건져내니 신묘한 그대 공적 어느님들 감탄차느리. 박어사는 고을의 원더러 이대감집을 돌봐주라고 분부하고 나서 나졸들을 거느리고 헌옷을 입고 영남 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